안녕하세요. 어, 우리 플라톤 교육센터 강사 김성우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강좌를 이제 새로 한동안 안 했던 인문학 강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주제의 말씀은 자유시장 경제와 경쟁,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시장 체제와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경쟁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비정하고 어떤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굉장히 어떤 비관적인 상대를 눌러야 하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연 인간에 있어서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낳고 있고 과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그런 구조로만 되어 있느냐? 제 자신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하고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들 각자 커피를 드시지요. 뭐 요즘에 어떤 그 저가 커피를 파는 데서는 뭐 1,500원을 팔기도 하고 굉장히 요즘에는 커피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커피 종류도 또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뭐 마키아토, 뭐 연유 라떼,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뭐 프라푸치노, 카푸치노 이런 형태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커피와 이 같이 곁들여놓은 비스켓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음료와 음식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만이 상류층들만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달짝지근한 코코아, 뭐 초콜릿 비스켓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류층에만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대중들은 그냥 뭐 바게트 빵, 뭐 이런 딱딱한 빵들 있죠. 그거를 위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차, 홍차, 녹차, 뭐 자스민차, 허브차, 뭐 이런 다양한 차가 처음에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그 대중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특권층, 귀족층들부터 누리던 것이 차츰차츰 대중화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대중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산업화고 그 산업화를 추동한 것이 바로 그 자유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업화와 정문화 그리고 이 치열한 그 경쟁 체제가 가격을 낮추게 되고 대량으로 보급하면서 이른바 박리담회의 형태로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커피도 저가에 싼 가격에 마실 수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차들도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봉건 시대 중에는 귀족과 천민이 구별돼 있고 영주들이 또 있으면서 이 영주들이 농노를 통해서 장원제를 통해서 이 지역적인 그 경제 활동을 했던 것이
이제는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자본을 형성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 자본이 대규모 도시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민주화가 되어지고, 이제 이것이 민주화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낳으면서 이렇게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면서 나아갔다. 이게 풍요가 나와졌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려는 욕구가 경쟁을 낳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 이윤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이것과 좀 더 좋은 그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저가의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저가로서 상품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윤은 조금 낮지만 많이 팔면서, 그 많이 팔게 되면 그 이윤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뭐예요? 분업화를 이루게 되고, 분업을 하게 돼요. 생산량이 증가되면 이것이 생산량이 증가되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낮아진 가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막 생산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식이 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효용의 법칙에서 효율성을 낳고, 효율성이 분업화를 낳고, 분업화가 전문화를 낳으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 혁신으로도 이어지지요.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의 원리는 근데 이 단순히 시장 속에서만 작동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존재라는 거죠. 필즈가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운동회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운동회를 하게 되면 어떠냐면 계주도 하게 되고, 뭐 줄다리기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되지요. 특히 이 계주라고 하는 것은 이어달리기인데, 그러니까 앞에 주제가 누가 서 있고 어디까지 뛰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치밀한, 그 다음에 주제는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치밀한 전략과 협동이 얘기됩니다. 분업이 얘기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 전략을 아는 게 뭐예요? 이기면은 노트 한 권을 받으니까, 한 권씩 다 주니까. 그럼 뭐예요? 노트 한 권이라는 이익을 놓고 뭐예요?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 우리가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뭐예요?
배구 경기도 뭐야? 6명에서 팀을 이뤄가지고 다른 팀과 경쟁하면서 우승했을 때 상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금을 얻기 위해서 그 팀을 이루고 팀 속의 조직을 하면서 전략을 구사를 하고 그 각 팀의 팀원들 간의 팀워크가 존재하면서 이겨나가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도 그렇고 축구도 같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축구 그 포메이션을 정할 때 어떻게 돼요? 이 FIFA라고 하는 그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FIFA에서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상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팀을 이루고 전략을 짜고 협동을 이루고 그 속에서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죠. 또 팀 내에서도 어때요? 여러 가지 상비군 조직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후보들을 교체하면서 경쟁을 시켜요. 그것이 뭐야? 팀이 최상의 전략을 유지하게 만들고 협동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목표한 바를 이루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정 내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그냥 부모들이 이렇게 야 공부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예요? 경쟁을 해요. 형제들끼리 경쟁을 해요. 아 누구는 얼마 몇 점 받았다. 누구는 몇 점 받았다. 몇 점 받았다. 그래서 쫙 갑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다가도 또 협동을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또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동을 또 해요. 그렇게 이 경쟁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경쟁을 한다고 해서 협력을 안 한다? 그건 아닌 거죠. 경쟁과 협력은 같이 합니다. 이것이 경제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용주와 노동자가 협력을 하죠. 목적은 뭐예요?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사용주는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경제에서 노력하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또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TV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다 만드는 게 아니죠. TV를 하나 만들면 어느 회사는 뭐를 만들고 어느 회사는 뭐를 만들고 어느 회사는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조립을 해요. 쫙 조립을 하고 나서 TV가 나와요. 그럼 각 부분마다 어떻게 전문화된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 업체들은 그거 하나만 쭉 만들어 나가요.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삼성전자는 뭐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다 만들어 와갖고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것은 그냥 조립을 해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 간에 협력 관계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와도 그런 협력 관계가 생기는 거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이익을 공유하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은 대기업은 갑이고 협력업체는 을이고 뭐 이렇게 구도를 가면 그런 형태의 구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동자는 을이고 사용주는 갑이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고 그것을 상품을 내다 팔면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과 또 경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만족도를 주고 더 많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느냐. 그것이 효율성을 낳고 그것이 전문화를 낳고 분업화를 낳으면서 하나의 체계로서 자리 잡히게 되고 그것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낳고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또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다. 이거죠. 이런 협력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이러한 효율성, 전문성을 촉발하고 분업화를 촉발하면서 사회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경제가 여기까지 부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정부는 본질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될 경우 기업들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거기에 편승하는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다른 어떤 중소기업 업체들, 소규모 상인들까지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또 어떻게 돼요? 이 정부가 정책에 경제에 개입하게 되면 정부는 뭘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더불어 마땅한 세금을 운영할 권한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경제 시스템이 정부의 정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바에 의해서 확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정부는 과연 무엇이냐? 막대한 권력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래요?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는 국민들의 삶이 먹거리를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치열한 경쟁 대신에 정부가 무엇을 해주는가 정부의 정책에 맡겨서 살게 되고 그 결과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정부는 막대한 권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를 잡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밥줄이 잡히는 거야. 밥줄이 말하자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국민들이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할 수가 없죠. 왜? 정부가 밥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제를 개입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고 따로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치안을 확립해 주는 거.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대한 군대를 육성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경쟁을 하다 보면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순히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경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그 기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즉 이러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병풍 역할을 국가가,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균형이 잡히고, 아까 얘기한 협동 체제가 이루어지고, 그 협동을 체제를 통해서 어떤 역할 분담이 되어지고 스스로의 질서를 잡아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제가 얘기한 이 책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생적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생적 질서가 확립되도록 국가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병풍 역할만 해주라. 만약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모든 정책을 이끌어나게 되면 국민은 그 국가의 정책에 눈치만 보게 되고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만 생각하면서 창의성과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노예의 길이라고, 그러한 상황을 노예로 가는 상황, 그 노예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올바른, 더 좋은 질서를 나가게 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선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경쟁에 대한 심리,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원리들을 부인하고 인간의 본질적 욕구들을 묵살하는 데서 그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며, 또 그래서 소련이 몰락하게 되고 공산권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돌아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